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마을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소문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폐가에 대한 소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폐가에는 한때 부유했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집안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실종된 이들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은 비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전학 온 한 소년 민호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민호는 겁이 없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하루하루 따분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민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민호의 용기에 이끌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집 주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폐가의 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예상외로 쉽게 열렸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수북했고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흉측하게 찢어진 커튼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중앙에 모여 앉아 민호의 제안에 따라 각자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거실의 창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불빛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찬바람이 그들 사이를 휙 지나갔고 누군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솔직히 두려웠지만 결코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며 벽에서 기이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셋째 계단에서 이상한 장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녹슨 쇳덩이의 형태였지만 가까이서 본 민호는 그 장식물이 사람의 손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모두의 손전등이 꺼졌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벗삼아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집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집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이상한 공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민호는 폐가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혹은 착각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들은 폐가 쪽에서 들리는 기묘한 웃음소리와 불빛을 보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매일 밤 그의 꿈속에서는 그날 밤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마을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폐가의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집을 조사하던 한 사람이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경찰은 다시 집을 조사했지만 그 역시도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결국 그 집은 흉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회자되며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도록 신신당부합니다. 아무도 그날 밤 민호와 친구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무언가는 깊은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그 안에 갇혀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하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이사 첫날 아파트 관리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집 구조와 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나는 문득 작은 문을 발견했다. 저 문은 어디로 통하나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야 저기는 지하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거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라고 대답하셨다. 며칠 후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그 지하실 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관리인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관리실을 찾아가 열쇠를 빌리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열쇠를 건네주면서 지하실에 내려갈 때는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말입니다. 라며 경고했다. 결국 나는 지하실을 탐험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열쇠를 가지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그덕거렸고 전구는 어두운 빛을 내며 깜빡거렸다. 지하실에 들어서자 묘한 기분이 엄습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철제 선반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고 어느 한켠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탁자가 있었다. 지하실을 둘러보던 도중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195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가족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무척 행복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이 나를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 다른 발견은 낡고 허름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몇몇 페이지가 찢겨 있었지만 남아있는 글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흔적이 엿보였다. 일기장을 읽다가 그 중에서 특정한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은 그 가족에게 있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지하실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불안함을 느꼈고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듣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모두 실종되었다고 한다. 이 기묘한 이야기에 나 또한 소름이 돋았다. 밤이 되자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문을 잠그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지하실에서만 들리던 그 속삭임은 이제 나의 방까지 퍼져나온 것 같았다. 창문을 확인하니 사진 속 가족들이 내 방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놀란 나는 가족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관리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에게 지하실의 이야기와 사진에 대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 아파트에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도 지하실의 속삭임은 계속되었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파트에서 지내야만 했다. 결국 나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그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을 때 조용히 그 문이 스스로 닫히고 있었다. 내 이사 후에도 그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입주자가 왔다는 소문만 들릴 뿐 지하실의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에 한 작은 마을, 단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적었고 그만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밤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어느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마을에는 한 젊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술에 취해 그녀를 외면했고 여인은 외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여인은 홀로 마을의 작은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보름달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고 여인은 연못에 비친 달빛을 보며 고요함에 잠시 위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여인은 밤이면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같은 연못가에 서 있었고 물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불길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꿈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여인은 마침내 남편에게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며 귀찮아했지만 여인은 당장이라도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를 무시했고 그저 알 수 없는 짜증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비오는 밤 여인은 또다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집을 나서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밤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늦은 밤마다 연못가에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물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해녀 당시 실종된 여인이 아닐까 추측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시 그녀의 불행한 결말에 대해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결국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연못이 저주받은 곳이라 그녀가 악령에게 끌려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단산마을은 과거의 이야기가 흐릿해진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이 깊어지는 밤이 되면 연못가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간혹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간 외지인들이 무언가를 보았다며 달아나곤 한다는 소문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밤의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기다리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요히 넘실대는 연못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비밀은 연못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